Preview. Preview. 네, 최근의 부동산 향방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부동산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슈 브리핑의 히어로 이진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 브리핑의 히어로 우리 이진호 교수님께서 벌써 함께해 주신 지 6개월 가까이 됐는데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날이 제법 또 이제 더워진 초여름입니다. 올해 8월경을 기준으로 또 다른 변화가 생길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자, 그럼 금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나왔던 공약들에 대해 점검 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의 판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특히나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공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 기초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또는 규제 완화의 부분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5월 마지막 주의 이슈 브리핑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브리핑입니다. 다주택자 기준은 몇 채? 국민 48.3% 세 채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기사를 보니까 네. 44.2%는 두 채, 48.3%가 세 채라고 하는 걸 보니 네. 아무래도 두 채 이상부터 다주택자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앞선 정부에서의 다주택 규제는 두 채 정도부터가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앞으로 이 다주택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두 채까지는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그런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두 채까지는 다주택으로 못 박는 것보다 세 채부터 다주택자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두 채는 전 국민 누구나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주택 수라고 보여지는데 개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주택이라고 좀 과하게 규제를 하거나 중과세를 할 때에는 세 채 정도부터의 인식들이 조금 더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개업소는 65.3%가 세 채, 네. 20.4%가 두 채라고 하는 걸 보니 일반 분들과 다주택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개사는 거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를 자주 하려면 다주택 중과라는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 좀 규제가 좀 없어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채라도 좀 더 완화된 기준을 가져가는 게 좋을 듯해서 아마 세 채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개수의 문제도 있지만 가격의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무거운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좀 더 취급하기 가벼운 가격대를 가지고 있을 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를 비교해 본다면 개수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한정돼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사문을 보니까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네. 일반 가구의 43.3%는 그렇다고 말했고 네. 56.7%는 아니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가격적인 측면을 조금 더 무게를 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잠실에 한 50평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 한 2, 30억이 한다면 이 2, 30억짜리를 두 개 갖고 있는 것과 지방에서 3억짜리 아파트 10개 갖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개수상으로는 지방이 더 많아 보이지만 네.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강남이 더 비싸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모든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거냐? 이건 좀 아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해야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처럼 아파트라든가 이런 자산 가치 비중이 좀 무거운 데는 개수의 무게를 두지만 사실 그 이외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가격의 위주를 좀 둬서 개수적인 차별을 좀 가져가야 원활한 어떤 조절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세네 채 있는 부분들이 개수상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합산 가격들이 서울에 있는 중위권 아파트 그룹 아파트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면 굳이 지방까지 같은 걸 적용해서 다주택 규정을 과하게 적용하면 거래 현상을 또 더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적용할 거면 개수와 가격을 조절해서 또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봐야 된다. 지역적 차별성을 좀 두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시가격 합산이 더 타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지금 네. 또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네네. 사실 대다수의 어떤 큰 좋은 아파트들이나 똘똘한 채들이 수도권에 있긴 하지만 전국적인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가격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서울 중에서도 또 양극화가 센 데서는 가격이 너무 높은 곳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인 조절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이 논의가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직속 용역기관이거든요. 네. 이 단순한 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마 하반기 규제 완화 때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수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챙겨봐야 될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네.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입장이라든지 생각 이런 게 좀 반영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주택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있는 분들은 하나를 갖고 있는 것과 둘을 갖고 있는 것들 하나를 내가 쓰고 하나를 임대해 놓는 방식들 또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의무를 얘기하면서 임대 민간 공급 민간 임대 부분에서 다주택자가 기여할 역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주택수가 많아서 제약을 받는 것보다 일정 수의 주택수와 나머지를 임대로 돌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방식에서 지금의 주택수 인식 변화들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 더 나가서 단순히 주택수가 가격이나 이런 개수뿐만 아니라 면적까지도 본다면 최근에 소형 면적들 원룸 같은 경우들 주택임대차 사업자를 냈던 이런 물건들은 개수에서 빠지는 효과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도 이런 세 가지가 동시에 어우러져서 하반기 때는 규정이 조금 더 변화된 좀 탄력적인 주택수 계산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 재건축 활성화 앞두고 조합장 선출 자격 조건 강화 속속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조건 강화라는 말이 뭔가 그 재건축 투자나 어쩐 재건축 투기에 대한 강화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재건축 조합의 어떤 가장 큰 핵심들은 조합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자, 재건축은 속도 싸움이 좀 중요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면 그만큼 불이익은 전부 다 조합원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아마 이제 지금 이 정부에서는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제 완화를 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전체적인 법률 정비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오히려 조합장이 될 수 있는 자격들에 대한 좀 세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나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압구정 재건축 같은 사태 보면 예전에 재건축 조합으로 좀 잘 된 조합의 조합장들을 모셔가는 일들이 좀 있어요. 이분이 워낙에 전문가다. 그래서 네네네. 그분을 다른 조합에 모셔가서 그쪽에서 지분을 주고 업무를 대행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 조합장이 직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그 지역에 소유를 하고 있고 땅들을 뭐 지분이 아니라 올곧이 정상적인 형태의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조합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들로 속속들이 야당과 여당이 전부 다 규제안을 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절차적으로 어쨌든 보장이 된다면 재건축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은 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인데 오히려 이렇게 리스크가 좀 많은 것들이 인적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재건축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재건축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보수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반대적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정비를 이런 한다. 것들이 네. 좀 더 리드미컬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규율을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만 해석된다면 실제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뭐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조합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영입한다는 게 빠르게 추진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조합원들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보기에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좋아는 보입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의 재건축 시스템들은 사실은 조합에 있는 대의원들과 또 조합의 의견을 받아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공사라든가 이런 거 협상이 좀 돼야 되는데 이 전문 조합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절차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갖춰 있기보다는 경험칙이 좀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정확한 것보단 경험칙에 의해서 눈대중으로도 또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도 이렇게 운영할 가능성도 좀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재건축의 사업장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규율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투명성 제고에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하나 또 이제 좀 격가지로 한번 본다면 최근에 앞선 이제 기사들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지역주택조합을
정비사업체를 전수조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도 그런 부분에서 비리가 좀 많다고 보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정부고 법무부 장관이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부 내에서 어떤 조합의 비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정부의 컬러에도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고자 규율적 비리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개정안은 악재보다는 부동산의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호재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이런 경우는 있죠. 법률을 좀 개정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들이 좀 늦어지거나 또는 개정이 돼서 절차상 가지만 이 절차가 투명하긴 하지만 좀 절차가 너무 빡빡할 경우에 일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차를 다 지켜가는 걸 따지다가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약할 수도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리스크 큰 게 바로 이 투명성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한다면 분명히 최종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거래주택 10채 중 3채 외지인이 샀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보니 역시 서울은 그 실거주자 플러스 투자 수요로 인한 경쟁이 치열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외지인이라는 게 서울 기준으로 외지인이면 서울 이외에 사시는 분일 테고요. 네네. 또 반대로 지방에서의 외지인은 바로 서울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작년만 해도 사실은 이 외지인 10채 중에 3채 외지인 샀다 이게 서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지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로 충남이나 강원도 지역에 외지인들이 와서 많이 구입했다. 자, 이렇게 1년 만에 바뀌었다는 얘기는 경기가 호황인 경우,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에는 이 서울 사람들이 밖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외지인이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가 불황 또는 보합으로 유지가 될 때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얘기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확실히 안 떨어지는 곳을 간다.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에 있는 물건을 사시는 외지인이 늘었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주택시장이나 경기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침체를 갈 수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몰입 현상과 자산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탄탄한 수요가 있거나 가격 가치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쪽으로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보니까 용산구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네. 용산구뿐만 아니라 금천구나 강서구에 대한 매입 비중 또한 그만큼 높다는 건 자, 앞으로도 이 지역들에 대한 성장세나 어떤 호재를 기대한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굴곡지지 않고 한 30% 넘게 꾸준히 매입이 돼 있다는 얘기들. 주로 양천 같은 경우는 목동 재건축이 있을 것이고 강서는 마곡지구 개발이 있을 것이고요. 영등포도 준주거지 개발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개발 호재가 남아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 정부 내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밀어줬을 때 변화가 좀 있을 만한 곳에다 돈을 묻어놓는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묻지마 투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나 그 돈이 그 지역 내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층이 충분히 받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따지면 지금 언급됐던 지역들은 침체기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입증할 수 있어서 외지인의 투자들이 많은 곳, 특히 서울 지역에서 지방 투자자들이 많은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의 믿음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접근하시는 방식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이른바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에 네.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 쪽에서는 어쨌든 지방 균형 발전이 하게 되면 보상이라든가 또 광역 전철망이 나가면서 토지 보상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 보상금들이 그 지역 내에서 쓰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울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바로 이 경기 불황 때 얻을 수 있는 자금들을 오히려 더 좋은 쪽에 묻어놓는 현상이기 때문에 좋게 균형 발전을 추진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과실들이 다시 서울로 모여드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바로 양극화가 더 고착된다고 하는 건데 경기가 다시 살아나서 성장률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이런 세가 서울 쪽으로 자금이 더 몰리는 그런 일들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줄이 멈추는 공사, 커지는 분양가 규제 개선 목소리라고 돼 있는데 네, 자, 지금 둔촌중공 사태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 기존의 계약과 지금 이제
다시 세워진 계약 사이에 어떤 틈을 파고들어서 공사업의 증액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원가 상승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상승된 부분이 누구한테 돌아갈 거냐, 결국은 피해는 다 또 조합원이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중재안을 내놓는 방식들은 사실은 이 민간적인 재건축에 공공이 개입할 수는 좀 없는데 어느 정도 중재안을 준다고 하면 지금으로서 이 눌러놨던 분양가 중에서 민간 공급에 대한 민간 부분의 분양가 부분들은 조금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원가 상승을 반영해야 된다. 자, 그 이유는 사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통한 이 원가 상승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안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과실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사정 변경 원칙을 적용해서 좀 더 가격을 들어 올려서 분양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현재 후분양으로 돼 있지만 선분양으로 했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아마 그런 부분 쪽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현재 정확한 타협점을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공사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원가 상승에 대한 해결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공사 현장들도 이 둔촌주공만 바라보고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네, 그 말씀하셨듯이 이 분양가 규제로 인한 네. 사업 차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둔촌 주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또 어디가 이런 문제점을 또 겪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금 5월 달만 해도 분양 현장들이 거의 다 안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만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분양 현장, 특히 서울 지역에 나올 수 있는 분양 현장들은 일단 공급 자체가 되게 막혀 있는 상태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조정 지역들에 나오는 분양 현장들은 대부분 다 지금 멈췄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어쨌든 분양가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이유는 분양가가 풀렸을 때 올라간 시세 상승분이 이제 나중에 지금에 있는 다른 재고 물량들, 이미 지어진 재고 물량들의 시세도 끌어올릴 가능성들이 높아서 지금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자기가 장관으로서 한 첫 번째 일로 이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도 어쨌든 한 번쯤은 건드려서 조정이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상제 같은 경우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이 원가 상승 같은 경우는 진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수준만큼의 분양가를 들어올리는 방식, 이것들이 꼭 다시 병행이 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당분간에 어쩔 수 없는 일정 부분의 다른 재고 물량들의 가격 상승도 용인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 역시 그 어떤 그 공급 대책에 있어서 굉장한 또 역할을 또 담당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자, 이거 임대차선법처럼 습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손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원자재값 상승이라는 것들은 재료비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무턱대고 눌러놓는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실제 이것이 장기화된다, 스태그플레이션 개념처럼 좀 장기화된다고 하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쉽게 꺼지지 않는 한도에서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 현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2, 3년 뒤에 앞두고 있을 3기 신도시 물량들도 있는데 그런 물량들도 공공 물량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 물량에 대한 분양가 부분도 사실 다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 오는데, 나중에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건들게 된다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이 사태가 욕을 먹기 딱 좋은 케이스라서, 합리적인 선을 찾는다는 데에서는 사실 공사비 증액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정감사 전에 9월 전에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통해서 합리적인 인상안을 서로 간에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맞추지 않을까.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분양가를 조정하는 선. 만약에 이게 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후폭풍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고가주택에 대한 가격 변동성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연쇄적으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마도 한 번에 드러내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있을 것들을 고려해 나가면서 하나씩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가격 어떤 상한선을 맞출 그런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네, 5월 마지막 주의 부동산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그 부동산 이슈 브리핑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추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